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간입니다. 요즘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재정 투입이 많은 얘기가 되고 있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경기도와 용인시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재난의 시간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나에게까지 오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 논란이 있었죠. 70%에게만 지급한다.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환수한다. 이런저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어려운 시절이면은 함께 사는 방법을 공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존 러스킨의 고전이죠. 고전.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골랐습니다. 출판사가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 책은 여러 버전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작년이 러스킨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해를 기념해서 새로 찍어낸 모양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악마의 경제학은 이제 그만.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학을 실행하자. 맞습니다. 1819년생이라고 했죠. 칼 마르크스가 1818년생입니다. 마르크스도 한 살 어린 셈이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상업적 경제학, 돈 버는 방법에 몰두해 있던 이 경제학에 어떤 비판을 가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학, 정치 경제학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경제학은 정말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은 이완배 기자에게 들으시고요. 저는 인문학 고전으로서 이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 고전 경제학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정말 인간의 얼굴한 경제학,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경제학을 어떻게 상상하고 구상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그림 두 장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표지 그림의 일부입니다. 이 표지 그림이 그림의 일부를 확대한 것입니다. 피터 브루겔이라는 네덜란드의 풍속 화가의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죠.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저 뒤로 광물이 흐르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각각 제 몫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몫을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직업이든 신성하지 않은 게 없죠. 이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보시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학이 무엇인지, 이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깊은 그 상처를 입었었습니까? 존 러스킨이 각별하게 와닿는 것도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악마화한 경제학의 얼굴 때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존 러스킨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평론가입니다. 근대 화가론을 통해서 영국의 풍경화가 터너 있지 않습니까? 터너를 일약 이 본궤도에 올려놓는, 이 미술계에 촉망받는 이 화가로 올려놓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죠. 그리고 건축의 일곱 기둥에서는 건축에 관한 문제, 베네치아의 돌 등등 명저가 있습니다. 좀 전문적입니다만 라파엘 전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줬다고 하죠. 그리고 이 책처럼 이 책,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와 같은 사회비평 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 저자 마르셀 프루스트가 존 러스킨을 각별하게 요즘 말로 하자면 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러스킨의 책들을 번역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참깨와 백합이라는 책입니다. 이 참깨와 백합 그 뒤에
독서란 무엇인가, 독서에 관한 프루스트의 멋진 문장이 있습니다. 창가백화음 번역도 있으니까 읽어보시죠. 이 프루스트를 매개로 해서 존 러스킨을 만나는 그 기쁨이 쏠쏠합니다. 존 러스킨에 대해서는 뭐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 정도만 하죠.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그야말로 르네상스적 인간, 전방위적 인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존 러스킨 앞에 있는 이 그림이 자신이 그린 자화상입니다. 존 러스킨은 간디, 마하트마 간디와 레브 톨스토이, 그리고 버나드 쇼 등 쟁쟁한 이 사상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출판사의 이 책은 뒤에 마하트마 간디가 패러프레이즈한 것, 그러니까 존 러스킨의 글을 다시 쓴 그 글이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워요. 마하트마 간디가 존 러스킨의 그 4편의 글을 패러프레이즈해서 자신의 언어로 다시 써놨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조금 짧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일독을 권합니다. 톨스토이도 우리는 안나 까레리나나 전쟁과 평화 등등 뛰어난 작가로 알고 있지만 사상가적 측면에서는 물론 인도주의 사상가로 알려져 있긴 하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전쟁을 거부한, 그리고 이 국가적 폭력을 거부한 그런 아나키스트적인 사상을 전면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상가이기도 했죠. 특히 후기 사상이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읽는 책 시간에 톨스토이의 국가는 폭력이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버너드 쇼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관련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는 사상가입니다. 물론 극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인간과 초인이라는 작품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간디나 톨스토이 그리고 버너드 쇼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던 존 러스킨의 사상의 핵심을 얘기하라 그러면 딱 이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이 잘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이호덕 선생이죠.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하기는 쉬워하는데 정작 실천하는 데는 미숙하기 이를 데가 없죠. 우리 환경, 우리를 둘러싼 주위 사람들이 함께 잘 살 때 우리의 행복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더욱 기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텐데 담들은 높아만 가고 아파트의 감시는 더욱 엄혹해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지키려고 하느라 정작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웃이 잘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존 러스킨의 경제 사상을 관통하는 게 바로 이 한마디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의 원 제목은 맨 나중에 온 일꾼인데요. The 11th Hour Laborer 이랍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시간, 그러니까 11번째 시간에 온 노동자, 일꾼 이런 뜻인데 이 히브리 시간으로는 아주 늦은 시간, 오후 5시, 맨 늦은 오후 5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착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비유의 대가라고 했잖아요. 여기 착한 포도밭 주인은 물론 천국, 새로운 질서를 관장하는 분이죠. 그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기 위해서 일꾼들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온 일꾼도 있고 9시에 온 일꾼도 있고 12시에 온 일꾼도 있고 그리고 5시가 돼서야 온 일꾼도 있단 말이에요. 맨 늦게 온 일꾼이죠. 그런데 일꾼들에게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1급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든 아니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든 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하러 온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왜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똑같은 돈을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잠깐 볼까요?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뙤약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뇨? 당신은 나와 품삯을 1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삭을 주려고 하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하고 말했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이 착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가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라는 책을 관류하고 있습니다. 일의 차이가 있을 리가 없고요. 이 비유를 보자면은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노래를 하는 성악가나 의사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성심을 다한 사람이라면은 어떤 시간에 따라서 돈을 차별적으로 주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착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이 책의 제목으로 가져왔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이 그림, 옆에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것입니다. 이 착한 포도밭 주인을 모티프로 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면서 PPT를 만들면서 이런 그림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가 적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걸 공부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옆에 있는 그 그림도 얀 로이켄이라는 시인이자 삽화가로 하네요. 네덜란드의 그 삽화가가 그린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를 모티프로 한 가시라고 합니다. 우리 존 러스킨은 이 책에서 상업적 경제학과, 특히 상업적 경제학과 정치적 경제학을 구분합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상업적 경제학은 누가 더 돈 많이 버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냐 라는 문제에 주목하는 경제학이고요. 정치적 경제학은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경제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정치 경제학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치 따로 경제 따로 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평범한 상업적 경제학자가 말하는 부자 되는 기술은 필연적으로 당신의 이웃을 가난하게 유지시키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명언입니다. 이 당시까지 이른바 고전 경제학, 러스킨식으로 얘기하자면 상업적 경제학자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부자가 되는 기술인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이웃을 가난하게 유지시키는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정치적 경제학, 국가의 경제학 또는 시민의 경제학은 단순히 유용하거나 쾌락을 줄 수 있는 사물을 가장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생산, 보존, 분배한다. 확 와닿죠? 이 시민의 경제학 또는 정치적 경제학이란 사물을 가장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생산, 보존, 분배한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건초를 거둬들인 농부, 단단한 목재에 못을 박는 목수, 잘 익인 반죽에 양질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건축공, 안방의 가구를 잘 닦고 부엌에서 하나라도 허비되지 않도록 하는 알뜰한 주부겠죠. 성대를 무리하게 쓰지 않고 적절하게 단련하는 성악가, 이들이야말로 궁극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정치적 경제학자들이며 자신이 속한 국가의 부와 행복에 끊임없이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다. 어렵지 않죠? 어디에서 일하든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총부와 행복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이 이 이웃의 기쁨과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상업적 경제학과 구분되는 정치적 경제학의 정의,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책에서 제 눈길을 끄는 가장 인상적인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강조하는 게 불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부가 흘러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고인부, 이 부는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건 인간에 대한 억압, 지배 욕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재난기본소득 이런 여러 그 방법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불을 흐르게 할 것인가이죠. 물이 가지 않는 곳, 물이 닿지 않는 곳, 시든 풀들이 있는 곳, 그곳까지 물이 흐르게 해야겠죠. 뭐 방법을 둘러싸고 저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간중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부도, 웰스입니다. 부도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간다. 어떤 인간의 법률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물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흐름을 이끄는 도랑과 흐름을 막아내는 두구로 흐름을 철저하게 유도하면 그 물은 생명의 물, 지혜의 손에 있는 부가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제멋대로 흐르게 내버려 두면 예전부터 너무나 자주 일어났듯이 나라 가운데 파국을 몰고 올 가장 치명적인 마라의 물, 모든 해악의 근원을 키우는 물이 될 수도 있다. 지혜의 손이라는 비유는 잠언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마라의 물은 그 유명한 출애굽기, 탈출기에 썩은 물이죠.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가기 직전인가요? 직후인가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정말 몸소리가 쳐지는 글입니다. 그 복수, 증오의 이 여호와, 저는 탈출기를 떠올리면은 그 질투, 증오, 분노의 여호와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강렬합니다. 다른 기회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어떻게, 어디까지 흐르게 할지. 시민들의 동의에 따른 국가의 정책이 필요할 때죠. 그래서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중요하죠.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더라도 얼마나 꼼꼼히 살피고 이리저리 가늠하고 이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투표를 섣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림은 존 러스킨의 작품입니다. 그림도 잘 그리죠? 수채화, 스케치를 잘 그렸다고 합니다. 구글을 검색해 보면은 훌륭한 그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존 러스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진정한 경제는 지배법이다. 이 지배법이라는 말은 경제학 또는 경제,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코노미 어원을 따졌을 때 바로 지배법이라고 하죠. 오이코스라는 이 집을 뜻하는 말과 노모스라고 하는 규율, 법을 얘기하는 말이 합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의 그 어원이 지배법입니다. 이 집은 뭐 집일 수도 있고 국가로 확장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집의 부를 어떻게 분배하고 흐르게 할 것인지 그 법을 정하는 게 바로 경제다는 것이죠. 앞에서 다 얘기해온 것들입니다만은 이 법을 엄격하고 단순하며 관대하게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신경 쓰지 말고 돈을 적절한 곳에 쓰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하고 명백하며 불가피한 사실, 모든 경제의 규칙이자 근본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즉, 한 사람이 뭔가를 소유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 어떤 물건이든 간에 사용되거나 소비된 물건에는 그만큼의 인간의 생명이 소비되었다는 것. 그렇게 해서 현재의 생명을 구하거나 더 많은 생명을 얻게 되면 그것은 좋은 소비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만큼 생명을 방해하거나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문장 잘 쓰죠? 문장의 맛이랄까요? 깊이,
다릅니다. 경제학자들의 그 아주 몸이 건조한 문장은 다릅니다. 이 고전 경제학 작품들 읽다 보면은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컨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어봐도 대단히 비유가 풍부하고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 자본론도 1권은 추상적에서 어렵지만은 채 마무리되지 못한 2권, 3권 쪽에 가면은 풍부한 그 사례들이 쭉 모여 있거든요. 뭐 공장 감독관의 사례나 이런 온갖 그 노동자들의 상태에 관한 문제나 사례들이 정말 살아서 날뜁니다. 물론 그걸 그 바탕으로 해서 추상적인 이론을 전개해 나가겠지만 그런 살아 숨쉬는 문장들이 저한테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 경제학이 너무나 일반 그 독자들하고 멀리 있는 게 저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뭐. 누굽니까? 그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도 읽어보시면은 대단히 그 흥미진진한 비유와 이 문학적 문장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라는 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있어서 오늘 이 책 골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우리에게 경제는 무엇인지, 경제학은 무엇인지, 경제 속살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